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은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이라 따뜻한 옛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눈은 감고 그냥 편하게 쉬어가세요. 사람 좀 살리주이소. 거 아무도 없어예. 초여름 산비탈을 뒤흔드는 구씨 과부의 한 맺힌 절규가 울려 퍼졌다. 피 둘이 삼이라 불릴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구씨 부인. 젊어서 남편을 잃고 18이 된 쌍둥이 남매석과 난이를 데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억척 여인이었다. 그런데 남을 뜯으러 산에 올랐다가 멀리서 돌진해오는 멧돼지에게 그대로 들이받친 것이었다. 구씨는 비탈 아래 자빠진 채 다리를 움켜쥐고 떨고 있었다. 아이고, 이래 죽는 기가. 서가, 나나, 불쌍한 내 새끼들. 내 없으면 우찌 살랐고. 그때 산 아래서 우렁찬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터졌다. 어? 이게 뭔 소리고? 장터에서 집으로 가던 통통한 처자, 박꽃분이었다. 넉살 좋고 입 심심한 법이 없는 마을에서 소문난 암탉 같은 처녀였다. 꽃분이는 광주리를 내동댕이 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지매, 어디 계십니까? 구씨가 떨리는 손을 흔들었다. 여기라 얘. 남을 뜯는데 멧돼지가 와서 들이박았다. 꽃분이 눈이 동그래졌다. 뭐라고 얘? 멧돼지가 얘? 말 끝나기도 전에 그는 치마폭을 걷어쥐고 산비탈로 우다다다 뛰어올랐다. 꽃분은 피 철철 흐르는 구씨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이 일을 웃잡고 피가 철철 납니다. 구씨는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가 뼈가 부서진 것 같대이. 꽃분은 손뼉을 딱 치며 외쳤다. 아지매, 말 길게 하지 말고 얼른 업히소. 이대로 있다가 멧돼지가 또 오면 웃잘라고 얘? 구씨는 여전히 걱정스레 말했다. 아이고, 처자가 우찌네를 업고 가겠노. 네 허리 끊어진대이. 그러자 꽃분은 가슴을 쫙 펴며 말했다. 끊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 얘. 얼른 업히소. 시간이 금이라 얘. 꽃분이는 구씨를 번쩍 업고 산길을 내려달리기 시작했다. 댁이 어디십니까? 구씨는 헉헉대며 말했다. 아래 개울 건너 초가집이 대이. 꽃분은 기운 넘치게 외쳤다. 이 박꽃분이가 사람 한둘 살려본 게 아니지 얘. 아지매, 꽉 잡으소. 이제부터 달립니다. 구씨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니 와 이리 제잘거리노. 그러자 꽃분이 뛰며 답했다. 아지매 정신 차리라 하는 소리라 얘. 내 입이라도 떠들어야 두 사람 정신이 덜 나가제 얘. 대낮 구씨 부인의 집, 마당 한켠 평상 위에 난이가 대자로 드러누워 강정을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고 있었다. 아이고야, 오늘은 또 와 이래 덥노? 한 손으로 부채질을 하다 말고 강정을 하나 더 집어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시원한 콩물 한 사발 먹으면 참 좋겠대. 한편 쌍둥이 오빠 석이는 마당 끝에서 땀범벅이 된 채 도끼를 들어 장작을 착착 패고 있었다. 도끼가 내려칠 때마다 마른 장작이 시원하게 갈라졌다. 턱선은 또렷하고 어깨는 넓어 보기 드물게 듬직한 나무꾼이었다. 난이는 평상에서 내려와 쪼그려 앉아 석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혀를 찼다. 니 덥지도 않나? 이 날씨에 뭔 도끼질이고? 도끼질 소리 사이로 능청스럽게 말을 던지며 강정봉지를 흔들고 희죽 웃었다.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이럴 때 좀 놀아야 안 되겠나? 성실하면 니만 손해다. 손해. 세상은 대충 사는 기 제일이라. 석이는 말없이 도끼를 다시 들어 올렸다. 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강정을 입에 넣었다. 그러던 중 두두두두두 짐승이 뛰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난이는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뭐고? 저 소리는 멧돼지 또 내려오는 기가. 그러다 비탈길에서 누군가 죽어라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난이는 강정을 들고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서가! 저 뛰어오는 아지매 등 옆인 거. 저거 우러뭉이 아이가. 석은 도끼를 툭 떨구고 얼굴이 새파래져 달려나갔다.
난이는 먹던 강정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어머이, 이게 뭔 일이야 얘? 누가 어머이를 이래 만들어놨노? 석은 어머니에게 달려들며 물었다. 어머니, 어쩌다 이 다치셨습니까? 갑자기 멧돼지가 확 들이받았다 카이. 난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저 죽일 놈의 멧돼지. 나오기만 해봐라. 꽃분이는 구씨를 방으로 조심히 옮기다 문득 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저 눈매, 저 턱선, 저 팔뚝,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꽃분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 얼굴이 저리 생길 수도 있나? 심장 터질락 하네. 꽃분의 입은 반쯤 벌어지고 눈은 석에게 고정됐다. 그러다가 꽃분이 능청스레 구씨 부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기 아지매, 혹시 저 총각이 아드님이라 얘. 갑자기 난이가 끼어들며 말했다. 맞긴 맞다만 그걸 왜 묻는데 얘? 뭐? 마음이라도 쏠렸답니까? 꽃분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아입니다. 마음이 쏠렸, 아니, 뭐라카노 내가? 석은 꽃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은혜 어찌 갚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꽃분의 심장은 탕 하고 터질 듯 뛰었다. 구씨 부인은 고마움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네 아니었으면 내 오늘 산에서 죽었을 기라. 참말로 고맙대이. 꽃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지매 살아있어야 잔소리도 하고 밥도 하지 얘. 이것도 다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슬쩍 서기를 힐끔 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네 얘. 구씨는 그 말에 웃다가 눈물을 닦았다. 다리만 나오면 내가 정성껏 밥 한번 대접할구마. 꽃분의 눈이 번쩍 커졌다. 참말입니까? 아지매, 그 말 꼭 지키소. 집을 나서려던 꽃분은 마당에 서 있는 석을 슬쩍 보다가 왼쪽 눈을 찡긋했다. 석이는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방금 그거 지한테 한 겁니까? 난이는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 소리쳤다. 뭐고? 꽃분은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아이고, 놀랐어 얘. 바람이 확 불어서 뭐가 눈에 들어간 줄 알았신다. 그래서 그냥 찡긋한 거라 얘. 난이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다. 울 어머니 살려준 건 고마운데 얘. 아무리 봐도 아지매 같은데 우리 오라비한테 눈은 와 굴리십니까? 꽃분은 정색하며 맞받았다. 아이고, 지가 어딜 봐서 아지매라 얘. 지 애땐 17처잡니다. 석과 난이는 동시에 소리쳤다. 뭐라고? 우리보다 어리다고? 꽃분은 몸을 베베꼬며 석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럼 오라버니, 다음에 또 뵙겠신다. 난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다. 흥! 저 가스나 영 맘에 안 든다. 꽃분이 초가집 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졌다. 야, 박꽃분! 두부 좀 사오라 했더니 두부는 어디다 떨구고 이제 오노? 꽃분이 허둥지둥 말했다. 아, 그게 어머니. 지 오늘 사람 하나 살리고 왔신다. 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다. 사람 살리고 두부는 죽이고 왔나? 그럼 저녁상은 뭐로 차리노? 꽃분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어머니, 살아있는 사람이 두부보다 귀합니다. 어머니는 곧장 버럭했다. 귀하긴 귀한데 내 팔자도 귀하다. 이거 사! 꽃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배를 잡고 웃더니 슬쩍 말했다. 어머니, 지 시집 갈지도 모릅니다. 몸매 좀 다스릴락 하니께 저녁은 쪼매만 죄이소. 평상에서 낮잠 자던 꽃분이 동생 광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응? 뭐라카노? 누이가 시집을 간다고. 이게 뭔 헛소리고? 네 낮에 뭐 잘못 묵은 거 아이가? 꽃분은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딸내미 시집 갈락 하는데 두부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쏙 들어갔다. 뒤에 남겨진 동생 광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흘렸다. 허, 아니, 대체 그런 정신 나간 놈은 누구? 누군지 몰라도 참 불쌍타. 구시 부인은 멧돼지에게 들이받친 다리를 동여매고는 한숨을 길게 뱉었다. 서기는 어머니 곁에 앉아 걱정스레 말했다. 어머니, 이제 산에는 혼자 올라가지 마이소. 제가 나무더에다 팔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나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처자 좀 수상하대예. 오라비한테 눈을 와라락 굴리더만 혀는 반 잘린 사람처럼 앵앵거리던데. 속이 시커먼 게 분명합니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아닙니까? 나니의 투덜거림에 구시 부인은 갑자기 눈을 흘기며 나니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 처자 아니었으면 너그엄이 오늘 저승갔을 기라. 성격도 화통하고 말도 야무지더만. 나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니, 설마 그 처자를 우리 오라비 며느리감으로 보는 기가? 구시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업어 날아올 정도 힘이면 집안일도 시집살이도 거뜬어제. 며느리로 뭐가 모자라노? 나니는 억울해 죽겠다는 듯 바닥을 발로 탁 차며 말했다. 아이고야 어머니,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어서였으나 그 처자 억수로 기가 세던데 예. 그런 여자는 팔자도 드세다니까요. 그때 조용히 듣기만 하던 서기가 둘을 번갈아 보며 난처하게 입을 열었다. 아이, 정작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네. 구씨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보이 그렇네. 허허허허. 그러다 갑자기 정색하고 석을 바라봤다. 서가, 그 처자 니한테 마음 있는 것 같던데? 니는 어떻노? 서기는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지는 뭐 잠깐 본 처자인데 뭘 알겠습니까? 나니가 그 틈을 놓칠 리 없었다. 어라, 석이 니 싫다는 말은 안 하네. 속으로 좋아 죽는 거 아이가? 그러자 구씨는 나니를 향해 회초리 들 듯한 눈을 번쩍였다.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는 가스나가 오라비 일에는 또 와 끼어드노. 니나 제발 시집 좀 가라. 나니는 볼을 부풀리며 새색시처럼 뾰로통해졌다. 아니, 어디서 굴러온 처자 하나 때문에 괜히 내만 욕먹네. 세상 참 서럽데이. 그 시가 꽃분이네. 꽃분이는 방문에 털썩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 총각 얼굴이 와 자꾸 눈앞에서 번쩍거리노. 진짜 미치겠다. 심장은 아직도 쿵쿵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석이 고개 숙여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하던 그 순간 그 목소리가 귀에 박혀 떨어지질 않았다. 꽃분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내가 오늘 사람 살린 게 맞나? 내 심장이나 살려야겠다. 이 심장이 아주 난리를 치네. 그러던 참 문틈으로 어머니의 호통이 들려왔다. 부은아, 퍼뜩 나와서 저녁상 차리라. 어머니, 지금 밥상보다 앞으로 제 시집이 더 급합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시집은 무슨 시집이고 시집 가기 전에 밥상부터 차려라. 아버지 오실 때 다 됐다, 카이. 꽃분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도 머릿속엔 석의 미묘한 미소와 낮은 목소리만 둥둥 떠다녔다. 저 눈매, 저 턱선, 조선 팔도 통틀어도 저리 훤한 사람 없다. 없어. 각석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장작을 쪼개고 있었다. 도끼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어제 꽃분이 얼굴이 스르륵 떠올랐다. 그 처자는 눈을 와 찡긋했을꼬. 석은 스스로도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그러다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동산 너머로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머릿속에서는 꽃분이가 오라버니, 다음에 또 뵙겠심더. 하고 몸을 베베꼬며 지나가던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 석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도끼자루를 괜히 더 꽉 쥐었다.
그 모습을 난이가 뒤에서 보고 있었다. 난이는 팔짱을 끼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오라비, 니 혼자 뭔데 실실 웃노? 헛것봤나? 석은 화들짝 놀라며 도끼를 내려놓았다. 아니다. 그냥 뭐 바람이 시원해서. 난이는 냉큼 다가와 석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혹시 그 뚱뚱, 아니 인심 좋은 처자 생각나서 그런 거 아이가? 석이는 얼굴 더 빨개져서 헛기침만 했다. 나나 괜한 소리 하지 마라. 그 처자는 그냥 어머니 도와준 은인일 뿐이다. 난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어제와 눈을 찡긋했겠노? 몸을 베베꼬던 거는 뭔데? 그게 다 남정네 홀리는 제주 아이가. 석은 성급히 반박했다. 그거 바람이 불어서 눈에 뭐 들어갔다 카더라. 난이는 배꼽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오라비야. 그때 바람 한 점 안 불었거든 얘. 바람이 지한테만 들어가는 건 또 무슨 재주인데. 석은 난이의 잔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도끼질을 다시 시작했지만 도끼자루 끝이 영 자꾸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도 그 흔들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늦은 오전. 꽃분이는 아버지 새참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광주리 안에는 김 모락모락 나는 조밥 한 덩이, 묵은지 한 장,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단지를 꽉 눌러 담았다. 아버지 또 허리도 못 펴고 일하시겠지. 얼른 갖다 드려야겠다. 치마폭을 살짝 걷고 논두길을 따라 걷던 그때였다. 멀리서 지게를 척 메고 걸어오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해가 등을 비추자 어깨선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지게 위 나무찜이 출렁일 때마다 탄탄한 팔근육이 움직였다. 꽃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 혹시? 점점 가까워지자 그 얼굴이 확실히 보였다. 석이었다. 그토록 보고 싶던 바로 그 총각. 놀란 꽃분이는 그만 광주리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고야. 막걸리 단지가 빙글 굴러 떨어지려는 순간 석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광주리를 낚아챘다. 조심하이소. 석이는 숨도 고르기 전에 능청스럽게 웃었다. 귀신 본 것도 아닌데 와 그리 놀라십니까? 꽃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아, 아입니다. 햇빛이 갑자기 눈에 들어가서. 석은 광주리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햇빛 때문이 아니고 광줄이 떨어질까봐 더 놀란 것 같은데. 꽃분이는 말문이 턱 막혔다. 아, 그게 석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마음속으로는 귀엽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표정은 담담했다. 며칠 전 어머니 살려주신 은혜도 있고 광줄이 하나쯤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꽃분은 더 놀라 손사래를 치며 버벅댔다. 아, 아입니다. 지 혼자도 잘 듭니다. 오라버니는 나무 무겁게 치셨다입니까? 석은 태연하게 받아쳤다. 나무는 무거워도 이 광줄이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리 주이소. 말을 마치며 자연스럽게 꽃분 손끝에서 광주리를 가져가 자기 팔에 걸어버렸다. 꽃분이는 두 손을 허공에 둔 채 멍해졌다. 이것은 운명이다. 운명. 어째 이런 데서 딱 나타나노. 석은 못 들은 척 앞장서 걸었다. 근데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아버지 새참 드리러 갑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실 석이의 목적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하지만 꽃분이가 알 리 없었다. 꽃분은 가슴 깊숙한 데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 양반, 오늘 보니 더 잘생겼네. 사람을 와 이리 설레게 만드노. 그 순간 석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우회됩니까? 꽃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다. 지는 박꽃분이라 예. 석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꽃분이. 이름 참 예쁘네 얘. 순간 꽃분이 얼굴은 형광등처럼 밝아졌다. 뭐 이쁘다고? 이 총각도 혹시 내한테 맴이 있는 거 아이가? 그때 멀리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꽃분아, 이래 더디 오면 아버지 배가 등짝에 붙는다.
꽃분과 석이 급히 달려가자 꽃분이 아버지는 석을 보자마자 미간을 바짝 찌푸렸다. 분아, 니 요 며칠 시집 타령하더만 만나던 총각이가. 꽃분이는 혼비백산에 아버지 입을 틀어막았다. 아버지, 농담도 거기까지 하이소. 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꽃분이 아버지는 시큰덕하게 손짓했다. 총각 뭐 서 있노? 같이 먹자. 새참 가져온 김에 막걸리 한잔하고 가라. 그렇게 셋은 광주리 속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돌아가는 길, 석이 문득 말문을 떼었다. 아까 아버지께서 시집 간다 하시던데 혹 혼인을 약조한 분이 계십니까? 꽃분은 들고 있던 광주리를 떨어뜨릴 뻔하며 두 손을 파닥거렸다. 아닙니다. 지는 뭐 산의 손도 못 잡아본 처녀고 시집은 절대 아닙니다. 석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피식 웃음을 흘렸다. 집 앞에 다다르자 꽃분이는 괜히 새침한 척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오라버니, 다 왔심도. 여기가 지집이라 예. 석은 광주리를 조심스레 건네며 아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벌써요. 해가 뜨거우니 어서 들어가 쉬이소. 꽃분이는 괜히 치마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참말로 고마워심도.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서로의 눈을 피하는데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터졌다. 아이고 누이 시집 타령하더만 이행님인가 배? 꽃분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네 주둥이 안 다무나. 조용히 해라. 하지만 광수는 눈아말 따윈 들을 리 없었다. 그는 문간에서 석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총 3번 훑어보더니 감탄을 터뜨렸다. 와 인물이 억수로 좋네 얘. 팔 근육도 튼튼하고 키도 훤칠하고 이런 분이 와 우리 누이를 만납니까? 갑자기 광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사연이라도 있으십니까? 꽃분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야, 박광수.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고? 석은 두 손을 허공에서 허둥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몸 멀쩡합니다. 누이분하고는 그저 우연히. 광수는 여전히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럼은 멀쩡한 분이 와 우리 누이하고 마주치고 웃고 이상타 아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분이가 광수 뒤통수를 퍽 하고 쥐어박았다. 네 입 따드락했지? 광수는 뒤통수를 부여잡고 깍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내 머리. 누이 손 좀 살살 쓰이소. 머리가 막 흔들린다. 석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이 터질까 꾹 참았다. 그러나 광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슬그머니 석에게 한 발 다가와 소곤소곤 물었다. 근데 진짜로 우리 누이 마음에 드십니까? 꽃분이는 그 말에 거의 폭발 직전으로 달려들어 광수를 옷깃 잡아 끌어당겼다. 박광수, 네 진짜 사람 망신을 시키고 싶나? 입 다물고 안 들어가나? 광수는 끌려가며 발을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아이고 누이 이래서 언제 시집 간다고. 행님 마음 있으시면 그냥 데려가시지 예. 우리 집은 다 찬성입니다. 입 다물어라 했다. 꽃분이의 고함은 새참그릇 날아가는 소리보다 더 크게 골목길을 울렸다. 석은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꽃분이와 눈이 딱 마주치자 둘 다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이소. 석이 멀어지자마자 광수의 신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누이 제발 살살 좀 하이소.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러자 꽃분이의 분노의 목소리가 뒤를 쫓아갔다. 니오 오늘 진짜 두고 보자. 얼른 방으로 따라 들어온나? 며칠 뒤 꽃분이는 어머니 일 돕느라 밭으로 가던 길에 우물가 근처가 소란스러운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엉? 이게 뭔 난리이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그 한복판에 나니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 있었다. 앞에는 동네 처녀 셋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성깔세기로 소문난 장명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난이를 위아래로 쏘아보고 있었다. 명자가 목청을 돋았다. 나니 니 또입을 함부로 놀랬다 카더라. 내가 도둑질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난이는 주눅 들어 고개만 떨궜다. 아, 아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저, 옆 처녀가 코를 찡긋했다. 뭐가 아니라고. 정수기 비녀랑 엽전 한 냥 가져가는 걸 네가 바딱하더라. 난이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자가 두 눈을 부라리며 난이에게 성큼 다가왔다. 뭐라고? 니 감히 사람을 도둑으로 몰락하나? 명자의 손이 난이 머리채를 잡으려 번쩍 오르는 순간 어이, 장명자. 좋은 말 할 때 그 손 거두라. 우물가 사람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아이고, 꽃분이다. 어째라고 또 막 끼어드노. 꽃분이는 걷는 게 아니라 내려앉은 번개처럼 걸어왔다. 명자는 꽃분이를 보자마자 움찔하며 손을 반쯤 내렸다. 꽃분아, 그게 말이다. 이 가시나가 먼저. 꽃분이는 명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자의 손목을 탁 잡아 꺾었다. 아야야야야, 꽃분아, 손 좀 놓으라 카이. 꽃분이 목소리는 낮았으나 차가웠다. 장명자, 네가 어째 남의 머리채를 잡을락하노? 네 그릇이 그리 큰 줄 알았나? 명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이가 자꾸 헛소문을 내니까. 꽃분이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동네서 네 손버릇 나쁜 건 다 아는 일이다. 정수기 비녀 주워간 걸 이 처자가 바딱하던데 그걸 어찌 거짓말이라 하고 난리를 치노?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일었다. 맞다. 명자 손버릇 고약하지. 우리도 몇 번 당했다 아이가. 명자의 얼굴은 점점 새파래졌다. 꽃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더 욕보이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썩 가라. 얼른! 명자는 고개를 획 돌려 난이를 흘겨보았다. 난이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꽃분이 아니었으면 머리채 반쯤은 뽑혔을 기라. 명자는 씩씩대며 뒤돌아 나갔고 나머지 처녀들도 눈치 보며 흩어졌다. 우물가엔 난이와 꽃분 둘만 남았다. 난이는 방금까지 겁먹은 표정 그대로 꽃분을 쳐다보았다. 꽃분 처자,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 오늘 우물 속에 빠지는 줄 알았신다. 꽃분이는 팔짱을 끼고 난이를 바라보았다. 입 조심하이소. 사람 말 한번 헛나가면 큰일 납니다. 난이는 고개를 연방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꽃분 처자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대. 그러고는 꽃분이 손목을 덥석 잡았다. 꽃분아, 예? 난이는 숨을 가다듬고 정색하며 말했다. 오늘부로 지는 꽃분 처자 편입니다. 꽃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갑자기 와 이러는데 예? 난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우리 어머니 살리고 오늘 또 날 살렸다이가. 내 이 은혜 꼭 갚을기라. 이젠 니한테 손대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가만 안 둘기다. 그러더니 난이는 꽃분 귀에 바짝 다가가 남몰래 속삭였다. 우리 오라비 말인데 니한테 마음 단단히 뺏긴 것 같더만. 꽃분은 얼굴이 확 붉어졌다. 예? 석이 오라버니가 지한테 예? 그기 참말입니까? 난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아이고, 거짓말 아니다. 내가 쌍둥이 아이가. 딱 보면 알지? 꽃분은 얼굴을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메야, 이 일을 어째 하노? 난이는 활짝 웃으며 꽃분 팔짱을 끼웠다. 걱정 붙들어 매도 된다. 내가 이제 확실히 꽃분 처자랑 우리 오라비 잘되게 밀어줄 끼다. 꽃분은 얼굴이 붉어져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이는 꽃분이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꽃분아, 이제 내 맘 믿어라. 해가 산등성이로 스르르 넘어가던 무렵 서기는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저만치 분홍 저고리가 살랑거리며 지나가자 서기의 걸음이 절로 멎었다. 꽃분이 처자아이가. 반가움이 복받친 석은 바람처럼 달려가 조심스레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 꽃분 처자. 처자가 휙 돌아보며 말했다. 누구세요? 꽃분이가 아니었다. 석은 시겁해 손을 획대며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가 삶을 잘못 봤습니다. 처자가 멀어지자 석이는 귀끝을 긁적이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와이라노. 온통 다 꽃분 처자로 보이네. 그렇게 머쓱하게 길을 걷던 석이 산길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다. 저 앞에서 어떤 처자가 들꽃 하나 들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었다. 발끝은 둥실둥실, 치맛자락은 살랑살랑. 석은 피식 웃었다. 아니지. 설마 또 꽃분 처자로 보일 일은 없겠대. 그 순간 그 처자가 갑자기 산허리를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석이 오라버니. 지가 억수로 보고 싶어해. 석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눈이 쟁반만해졌다. 예? 놀란 그는 허겁지겁 앞으로 달려가 그 처자의 등 뒤에서 낮게 속삭였다. 꽃분 처자. 지가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까? 처자는 놀라서 으앗하고 뒤돌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다. 석은 잽싸게 허리를 붙잡아 감싸 안았다. 조심하이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꽃분이는 얼굴이 파르르 뜨거워졌다. 오라버니가 여기 웬일로? 석은 부드럽게 꽃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집 가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인 그는 슬쩍 꽃분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혹 오늘 바쁘십니까? 꽃분이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예? 지 하나도 안 바쁩니다. 말리길이라도 갑니다. 석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꽃분 처자 한번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드시고 갈랍니까? 꽃분이는 속으로 박터지게 좋아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면 뭐 잠깐 들러도 되지.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랐다. 바람은 서늘하고 솔향이 은근히 스며들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마루 끝에 앉아있던 구씨 부인이 반가운 표정으로 불이 나게 뛰쳐내려왔다. 아이고 이게는 웃고 꽃분 처자 이제사 오네. 내가 목 빠지게 기다렸다 아이가. 구씨는 꽃분의 손을 덥석 잡아 이끌었다. 네 덕분에 다리도 일이 났고 내가 오늘은 허리 휘도록 밥을 해놨다. 어서 들어온나. 방 안에서는 난이가 나타났다. 우매야, 꽃분이 왔네. 어서 들어온나? 팥들, 우리 어머니랑 내가 금세 밥상 차려올게. 구씨 부인은 난이의 등을 톡 치며 말했다. 자는 갑자기 와저라노. 평소엔 상도 안 차리는 가시나가. 난이는 헛기침하며 부엌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상위에는 따뜻한 밥, 갓 우린 국물,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올랐다. 꽃분은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고, 뭘 이리 많이 차리셨습니까? 구씨가 숟가락을 꽃분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왠지 오늘 네가 올 것 같더라. 내 아침부터 쓰고 볶고 다 했다 이가. 어서 묵어라. 그때 난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폭탄을 터뜨렸다. 어머니, 이래 보니까 오라비랑 꽃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봐도 그렇다. 둘이 일에 같이 앉아있으니 천생연분 같다 참말로. 석의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난이니 갑자기 와 그러노? 어머니도 어서 밥이나 드이소. 난이는 혼자 피식 웃으며 밥을 떠먹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달빛이 조용히 산길을 비추었다. 꽃분이 돌아가려 하자 난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어두운데 처자 혼자 가면 쓰나? 오라비, 어서 데려다 주소. 석이 나섰다. 그럼 같이 가시지. 꽃분은 가다 말고 계속 석이를 힐끔힐끔 바라보며 웃었다. 석이 머쓱해하며 말했다. 그만 보이소. 넘어지면 우짤라고. 아닙니다. 그냥
웃음이 나서 예. 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툭 내뱉었다. 자꾸 보니까 웃는 거 참말로 이쁘네요. 꽃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예?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석은 멈춰서서 돌아봤다. 와, 또 서 있습니까? 꽃분이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내 믿고 어디서? 앞으로는 지가 옆에서 잡아주 계신도. 꽃분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 말 참말입니까? 석은 미소를 아주 살짝 지으며 말했다. 들어갈 때까지 놓을 생각 없으니 그리 아이소. 두 사람은 나란히 달빛을 밟아 걸어갔다. 산바람은 살며시 스쳐가고 둘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산길을 따뜻하게 채워갔다. 그 밤 두 사람의 걸음은 서로에게 닿아가는 작은 인연이 되었다. 아버지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오늘은 좀 늦으시네. 영수는 부엌문을 열고 산 너머를 한번 바라보았다. 아침 일찍 터를 보러 나간 아버지는 빗줄기가 차츰 굵어지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비가 더 굵어지는데 큰일이네. 영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를 뒤적였다. 아버지는 풍수지리를 보던 이름난 직관으로 자리를 보러 나간 날이면 해가 져서야 돌아오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때 초가마당 쪽에서 사람 발소리가 급히 들려왔다. 영순아, 영순아, 큰일이 났다. 영수는 사내를 바라보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내는 한참 숨을 고르듯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산에서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영순의 아버지는 산에서 벼락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영수는 산골짜기 외딴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과 들을 다니며 흙의 마른 정도와 눅진함, 물길이 드는 방향과 바람이 머무는 자리를 눈에 익혔다. 영수는 자리에 서서 그 몇 가지만 보아도 오래 갈 터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아버지보다 풍수를 더 잘 본다 하였으나 영수는 묻는 말에만 짧게 답할 뿐 앞서 나서는 일은 없었다. 장날이었다. 영수는 장터에서 떡과 두부를 사 광주리에 담아들고 장터 어귀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달려오던 사내 하나가 앞도 살피지 않은 채 영순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아! 광주리가 기울며 떡과 두부가 장터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먼지가 일고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이 잠시 멎었다. 사내는 그제야 멈춰서 가쁜 숨을 고르며 급히 허리를 숙였다. 실례를 범하였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내는 허리춤을 더듬어 엽전 한 양을 꺼내들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순의 손에 엽전을 쥐어주고는 사내는 더 말도 잊지 않은 채 다시 앞만 보고 달려갔다. 그 뒷모습은 장터 사람들 사이로 인해 묻혀 사라졌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엽전을 내려다보았다. 실례를 범했으면 제대로 사과를 하고 가야지. 엽전 한 양 던져두고 가면 다 되는 줄 아는가? 영수는 낮게 중얼거리며 광주리를 바로 세웠다. 떨어진 것을 다시 담고 돌아보니 사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 무렵 사내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양에서 글을 배우며 지내던 병호였다. 아직 벼슬은 없었으나 과거를 꿈꾸며 학문의 뜻을 두고 있던 선비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병호는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밀어 열었다. 마루 위에는 김영감이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었다. 아버지,
김영감은 병호를 한 번 보고 담뱃대를 내려놓았다. 왔느냐? 병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김영감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밥을 들다 말고 갑자기 억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뒤로 자빠졌다.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끝내 숨을 잇지 못하더구나. 병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지난 봄에 배웠을 때만 해도 아무 탈 없으셨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병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감의 첩, 단양이었다. 병호 왔느냐? 여기는 어쩐 일로 계십니까? 단양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네 어머니 장례는 이미 다 치렀다. 내가 용하다는 직원에게 물어 묘자리도 가려두었으니 넌 걱정할 것 없다. 병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이었다. 영수는 장터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아낙 하나가 내려오다 영순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어이구, 영순이 아니냐?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늦은 시각에 어찌 이리 오셨습니까? 아랫마을에 다녀오는 길이다. 근데 너는 어쩌다 이쪽 길로 올라오느냐?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오늘은 그냥 이 길로 가보고 싶어져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랐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안하기 앞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다. 저기 보이느냐? 네 아버지 돌아가신 그 산자락 말이다. 영순의 시선이 산자락 끝으로 향했다. 그곳에 봉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영수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언제부터 여기에 묘가 있었습니까? 안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되지 않았다. 뜬금없이 사람들이 와서는 서둘러 파묻고 가더라고. 누구의 묘인지 아십니까?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 다만 몹시 서둘러 일을 치르더구나. 영수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학이 말을 이었다. 원래 저 자리는 묘 쓰는 데 쓰던 곳이 아니지 않느냐? 네 아버지도 생전에 그 근처는 들여다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영수는 낮게 답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안학은 더 묻지 않았다. 영순의 얼굴을 보고는 말을 삼켰다. 며칠 뒤였다. 영수는 장터에 나물과 약초를 팔러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늦추었다. 산자락 끝. 며칠 전 보았던 그 봉분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잠시 망설이다 영수는 그 길로 접어들었다. 근데 그 봉분 앞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다. 도포 차림의 선비가 두 무릎을 모으고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없이 울고 있었다. 영수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힐끗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길을 내려갔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수는 다시 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전히 선비 하나가 앉아 있었다. 봉분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선비는 바로 병호였다. 영수는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저기 선비님. 병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고 도포자락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영순의 눈이 잠시 멈췄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한참을 더 바라보다가 얼마 전 장터에서 부딪혀 스쳐 지나갔던 사내가 떠올랐다. 말없이 엽전 한 양을 쥐어주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다.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전에 장터에서? 병호는 영순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기색을 보였다. 실례하오나 뉘신지요? 혹
저를 아시는지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이 조금 떨렸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 장터에서 제 광주리를 쏟게 하셨지요. 그리고 엽전 한 냥을 두고 가셨고요. 그제야 병호는 장터에서의 일이 떠올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 그때는 참으로 신뢰를 범했습니다. 영수는 봉분을 한번 보고 다시 선비를 보았다. 근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일이 오래 머무십니까? 낮부터 계신 것 같던데. 병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호는 말끝이 흐리며 소매로 눈가를 눌렀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어찌 이 자리에 묘자리를 하신 겁니까? 한양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내려왔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묻히셨더군요. 영순의 눈길이 봉분 아래 땅으로 내려갔다. 선비가 말을 이었다. 집안에서 용하다는 직관을 불렀다 합니다. 이 자리가 혈이 맺힌 곳이라 아주 좋다 하였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혈, 풍수에서 말하는 혈이란 사람이 묻혀 산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는 자리였다. 허나 이곳은 기가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수기가 눌어앉는 터였다. 영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이 터가 그리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호가 고개를 들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내려가시지요. 이 근처는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집니다. 선비는 그 말에 잠시 봉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봉분 앞에 한 번 더 절을 하고 말없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터벅, 터벅. 발걸음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영수는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봉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기는 묘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병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저녁상을 물리고 있었다.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담담히 병호를 보았다. 산에 다녀왔느냐? 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묘자리 말입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잠시 꿈틀했다. 왜 그러느냐? 그 자리를 어찌하여 정하신 겁니까?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장례며 묘자리며 모두 단양이가 맡아 치렀느니라. 아버지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단양이가 용하다는 직관을 불렀다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좋다 하지 않았느냐? 병호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그 자리가 좋다 하였습니까? 아버지는 병호를 힐끗 보며 말했다.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데 옆 고을이며 이웃 마을까지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름난 직관이다. 그 사람 말이니 틀릴 리가 없지. 병호는 더 묻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가볍지 않았다. 그날 밤 병호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영순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터가 그리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밝혔다. 불빛 아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용한 자라면 대체 왜? 잠시 후 병호는 마음을 정했다. 그 묘자리를 일러주었다는 그 직관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다음 날 병호는 그 묘자리를 일러주었다는 직관을 찾아갔다. 직관은 병호의 말을 끝까지 듣더니 잠시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병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자리가 좋다 하셨다 들었습니다. 직관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 참, 선배님. 아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소이다. 분명
용하다는 직원이 그 자리를 일러주었다고. 직원은 단호히 말을 끊었다. 그댁첩 단양이 찾아왔소이다. 다짜고짜 묻기를 절대로 쓰면 안 되는 터가 어디냐 하더군요. 병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직원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산맥이 끊기고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자리를 일러주었소. 기가 머물지 못하고 수기가 눌어앉는 곳이지요. 묘를 쓰면 안 되는 자리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곳이요. 병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 자리에 어머니를 묻도록 한 것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말은 그게다요. 그 자리를 좋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소. 병호는 이를 악물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직원은 그런 병호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를 묻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병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급사, 장례가 이미 끝나 있던 일, 그 자리에 대한 의문까지. 직원은 한참을 듣고 난 뒤 낮게 말했다. 이 일은 내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 터를 본 사람이라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이외다. 병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보다 땅을 더 잘 보는 이가 하나 있어. 터를 살피고 기운을 가늠하는 눈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라면 그 터의 속내를 단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병호는 숨을 삼켰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직원은 산 쪽을 가리켰다. 산을 몇 곡에 넘으면 외딴 집 하나가 있습니다. 거길 찾아가 보시지요. 병호는 그 길로 직원이 일러준 산길을 올랐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깊은 산중 외딴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병호가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끼익 문이 열리며 처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병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봉분 앞에서 만났던 그 처녀, 영순이었다. 선비님, 여긴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 병호는 숨을 고르며 답했다. 옆마을에서 이름난 직원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곳에 오면 땅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을 만날 수 있다 하더군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지요. 밖은 해가 지면 기운이 더 차집니다. 영수는 방 안으로 병호를 들였다.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먼 길 오셨으니 속부터 덮이셔야 합니다. 병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병호는 그동안의 일을 차분히 풀어놓았다. 첩 단양이 어머니를 오래 미워해왔던 일, 안방 자리를 꿰차고 싶어 했던 일, 그리고 장례가 자신도 모르게 서둘러 치러졌던 일까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그 묘자리도 모두 마음에 걸립니다. 말을 마친 병호는 고개를 숙였다. 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 선비님 어머니가 묻힌 바로 그 자리에 제 아버지가 벼락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병호가 놀란 눈으로 영순을 바라보았다. 영수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그 뒤로는 이 근처엔 발도 들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묘가 들어온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그럼 그 자리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으며 부정하지도 않았다. 일단은 묘자리부터 옮기셔야 합니다. 병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묘를 옮겨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묻힌 그 자리는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터에 오래 두면 돌아가신 분도 편치 못하고 남은 사람의 기운도 눌립니다. 병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수는 조심스레 말을 골랐다. 병이 잦아지거나 하는 일마다 막히고 집안에 말 못할 탈이 이어집니다. 묘의 기운은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먼저 닿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이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미 기운이 조금씩 닿고 있을 겁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터가 맞지 않으면 묘자리를 옮기는 것이 오히려 도리입니다. 이장을 한다 하여 불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드리는 일이지요. 병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부디 도와주십시오. 영수는 잠시 병호를 바라보다 짧게 답했다. 먼저 그 터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뒤였다. 영순과 병호는 이른 아침 산길에 올랐다. 해가 높이 뜨기 전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은 때였다. 이 시간에 보아야 터의 숨결이 가장 분명합니다. 영순의 말에 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자락 끝, 문제의 봉분이 있는 곳에 이르자 영순은 몇 걸음 앞서 멈추었다. 여기서부터는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십시오. 영수는 봉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먼저 주변을 살폈다. 땅을 밟아보고 한쪽 무릎을 굽혀 흙을 쥐어보았다. 흙은 겉으로는 말라 있었으나 손바닥에 쥐자 금세 눅진함이 전해졌다. 역시 영수는 봉분 아래를 가리켰다. 산의 맥이 이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기가 내려오다 멈추었고 그 위에 물이 눌어 앉았습니다. 영수는 봉분 둘레를 반바퀴 돌며 말을 이었다. 묘자리는 산이 감싸고 물이 돌아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이 모였다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병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혈이 맺힐 수 없는 자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숨이 막힌 채 눌린 자리이지요. 어머니께서 이런 자리에 영수는 말을 끊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자리에 오래 두면 돌아가신 분도 편치 못하고 산 사람의 기운도 점점 눌리게 됩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자리에 더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묘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병호는 봉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병호가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안채 쪽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단양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병호는 대청에 오르려다 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밥을 먹다 갑자기 억 소리를 내고 그대로 넘어지셨다. 병호의 얼굴에서 기색이 사라졌다. 그는 말없이 마루를 지나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마침 집안 음식을 맡아 하던 여종 하나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있었다. 병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잠시 물어볼 것이 있다. 여종은 놀라 급히 고개를 숙였다. 예, 도련님. 병호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어머니께서 평소 어디 편찮아 보이신 적이 있었느냐? 여종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늘 정정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밭일을 살피셨고요. 병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상은 누가 차렸느냐? 여종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눈길이 흔들렸다. 그게 잠시 머뭇거리던 여종은 이내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그날 저녁상은 평소처럼 제가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양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병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종은 말을 이어갔다. 마님께서 좋아하신다며 어탕을 끓여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상에 올리라 하였고요. 영감님께서는 평소 어탕을 입에 대지 않으셔서 아마 마님만 드셨을 것입니다. 여종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병호의 시선이 안채 쪽으로 옮겨갔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병호는 말없이 다시 여종을 바라보았다.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계시느냐? 여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답했다. 그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종이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단양 씨께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제 이 집 안채는 자기 차지라 하셨고
다른 말이 새어나가면 집 밖으로 쫓아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병호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의심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병호는 해가 오르기 전 산길을 올라 영순의 집을 찾았다. 밤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영순은 마당 평상에서 약초를 손질하다 병호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선비님, 이른 시각에 웬일이십니까? 병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낮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순이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병호가 낮게 말을 이었다. 어제 여종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첩단양이 가져온 어탕을 드셨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영수는 묻지 않았다. 다만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짧게 말했다. 그렇다면 묘자리도 죽음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찌 그리 악독한 짓을 하여 제 어머니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허나 죄를 묻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은 먼저 묘부터 옮기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선비님께도 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호는 숨을 삼켰다. 이장할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좋은 터는 제가 알고 있으니 거기로 옮기시지요. 더 나은 자리가 있다면 그곳으로 모셔주십시오. 평생 마음 편할 날 없으셨던 분을 마지막만큼은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마을에서 사람 둘을 불러 봉분 앞에 섰다. 삽이 들어가자 흙은 이상하리만치 눅눅했다. 조금 덮하자 고인 물이 스며나왔다. 이상하군요. 이 정도면 비 온 뒤도 아닐 텐데. 사람 하나가 중얼거렸다. 관이 드러났을 때 모두 말이 없어졌다. 관은 반쯤 기울어 있었고 아랫부분은 물에 잠겨 있었다. 영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이 자리는 죽은 자를 눕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병호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어머님, 못난 아들 용서하시옵소서. 영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산기슭으로 향했다. 그곳은 영순의 아버지가 생전에 사두었던 땅이었다. 뒤로는 산이 받치고 앞은 트여 막힘이 없었다. 물길은 멀리 흘러 머무르지 않았다. 영수는 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오래 품는 땅이지요. 관이 내려지고 흙이 덮였다. 병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은혜라 할 일은 아닙니다. 제 아버지 뜻에도 어긋나는 일은 아니지요. 그저 어머님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비님 또한 그러하시기를요. 해는 조용히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장이 끝난 뒤로 신기하게도 병호의 몸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잠자리에 들면 밤마다 괴롭히던 꿈이 사라졌고 집안에 들어서도 이유 없이 가슴을 누르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병호는 알았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해가 중천에 오른 시각, 병호는 안채로 들어섰다. 단양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이었으나 병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유난히 차갑게 보였다. 병호는 얘를 차리지 않았다. 단양! 그 한마디에 단양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아니, 병원이가 무슨 일로 이리 급히... 병호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 묘를 옮겼소. 단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알게 되었소. 병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터는 절대로 묘를 써서는 안 되는 자리였지. 그 사실을 일러준 이는 다름 아닌 그대가 불렀던 직관이었소. 단양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가셨다. 그대가 직관을 찾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터가 어디냐 물었다지? 그곳이 내 어머니 묘자리가 될 줄은 끝내 숨긴 채 말이오. 단양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부엌에 들러 어탕을 가져왔다 들었소. 단양의 손이 떨렸다. 그저 마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뿐이다. 허튼 억측으로 사람을 죄인 만들지 마라. 병호는 고개를 저었다.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소. 어탕에다 대체 무엇을 넣은 것이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첩이라 하여 어머니께서 그대를 함부로 대하신 적은 없었소. 그런데도 어머님을 해하고 끝내는 그런 못쓸터에까지 묻을 생각을 하였단 말이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기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김영감은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김영감은 말없이 안채로 들어섰다. 그리고 단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무겁게 물었다. 정녕, 병호의 말이 사실이더냐? 단양은 마루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이 한순간 그릇된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담뱃대를 바닥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릇된 마음이라 내 안사람을 죽여놓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김영감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높아졌다. 묘자리까지 꾸며 사람을 해치고도 이 집에 남을 줄 알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다. 사람을 가리지 못하고 그대 같은 여인을 집안으로 들인 내 죄다. 단양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로 단양은 그 집안에서 내쳐졌다. 안채 출입은 물론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몸 하나뿐이었다. 김영감은 그 여인을 더는 집안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병호는 아버지 앞에서 차분히 말했다. 이 일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허나 다시는 이 집과 인연을 잇지 않게 하십시오. 김영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병호는 다시 산을 찾았다. 새로 옮긴 어머니의 봉분 앞에 서서 조용히 절을 올렸다. 바람은 잔잔했고 그곳에는 이전의 눅진한 기운이 없었다. 병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산 아래로 내려오다 병호는 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는 영순의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에는 더 묻지 않아도 될 이야기와 서로가 짊어졌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모든 일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 맛, 과연 어디서 난 것이냐? 임금의 눈이 크게 떠졌다. 사흘째 속이 더부룩해 수라상에 손을 대지 못하던 그가 오늘은 죽그릇을 단숨에 비워낸 것이다. 순간 전가가는 고요히 가라앉았다. 임금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죽,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듯하구나. 대체 무엇으로 지었느냐? 수라상공이 앞으로 나서 머리를 숙였다. 전하, 남쪽 고을에서 새벽에 진상된 전복과 톳을 쓰고 잣을 더하여 죽을 올렸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새벽바다의 숨결이 그대로 담겼구나. 잠시 침묵하던 임금이 물었다. 이죽, 네 솜씨냐? 수라상공이 머리를 깊이 숙이며 답했다. 아니옵니다. 전하, 옥년이라 하는 나인이 지은 것이옵니다. 임금의 미간이 좁혀졌다. 옥년이라. 처음 듣는 이름이로다. 당장 불러오라. 잠시 후 한 젊은 궁녀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전각 안에 들어섰다. 고개를 깊숙이 숙여 무릎을 꿇었다. 그 얼굴은 아직 앳되었으나
두 손은 불길과 칼날에 단련된 듯 상처투성이었다. 임금이 물었다. 네가 옥년이냐? 예, 전하. 무엇을 넣어 이리도 속 편한 맛을 내었느냐? 옥년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들기름에 곱게 다진 톳을 볶아 향을 내고 전복을 다져 죽을 고았사옵니다. 마지막에 잣을 흩뿌려 속을 고르게 다스렸사옵니다. 임금은 다시 죽을 들이켰다. 바다의 향은 은은하되 비리지 않았고 고소하되 번잡하지 않았다. 답답하던 속이 한결 풀리자 임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사흘 만에 그릇을 다 비우는구나. 참으로 묘한 손맛이로다. 정가간의 모든 시선이 옥년에게 쏠렸다. 그날 이후 옥년의 이름은 궁중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옥년은 평범한 평민의 집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13해 되던 해 집안이 기울어 궁으로 들게 되었다. 그날부터 옥년은 새벽마다 물을 이고 종일 불길 앞에 앉아 재를 털었다. 손등과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렸지만 입가엔 해맑은 웃음이 번졌다. 허나 허드렛 일 속에서도 늘 눈과 귀를 세웠다. 국을 끓이는 법, 불을 다스리는 법, 장을 담는 법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꾸지람이 떨어져도 고개를 숙였을 뿐 속으로는 다짐했다. 언젠가 내 손으로 수라를 지어보리라. 옥년은 손맛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이 약초 저 약초를 맛보며 익혔다. 쓴맛과 단맛, 매운맛과 짠맛을 가리지 않고 입에 머금어 기억해두었다. 하여 20살이 되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솜씨를 지니게 되었다. 수라 상궁이 옥년을 불러 세웠다. 옥년아, 이 맛을 어디서 배웠느냐? 옥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책에서 배운 것과 소녀의 입이 기억한 것뿐이옵니다. 상궁이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책만 본다고 나오는 손맛은 아니니라. 네 손끝은 다르다. 같은 나이에 같은 시절에 나인으로 들어온 이가 있었다. 이름은 청림. 그녀 또한 부지런히 배우고자 했으나 무슨 수를 써도 옥년을 넘어서지 못했다. 임금의 수라는 늘 옥년의 손끝에서 빛이 났고 청림은 언제나 두 번째 자리에 머물렀다.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마음은 날로 어두워졌다. 갈수록 옥년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 생각이 청림의 가슴에 날마다 응어리로 쌓여갔다. 청림이 아궁이 앞에서 국을 젓는 옥년을 흘겨보았다. 또 전하께 올릴 음식이냐? 응. 상궁마마께서 맡기셨어. 언제부턴가 그 일은 다 네 차지로구나. 나는 늘 남은 손만 맡고. 옥년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청림아, 네 솜씨도 훌륭하잖아. 다만 전하의 입맛이 다른 것이겠지. 청림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전하의 입맛이 달라서? 글쎄, 그저 네가 운이 좋을 뿐일지도 모르지. 중전 마마가 수라상궁을 불렀다. 며칠째 속이 답답하니 맑고 든든한 탕을 올려주시오. 수라상궁이 고개를 숙이고 옥년을 돌아보았다. 중전마마께 올릴 수라다. 옥년이 네 손에 맡기마. 예, 상궁마마. 옥년은 솥을 달구며 중얼거렸다. 핏물을 먼저 빼야 국물이 맑지. 불은 세우지 말고 은근히 오래 고아야 한다. 그날부터 옥년은 아궁이 앞을 지켰다. 커다란 솥에 곰탕을 올려 밤낮으로 불길을 살폈다. 불이 꺼질까, 솥이 타오를까. 눈을 붙여도 마음은 늘 솥에 매달려 있었다. 한밤중에도 국자를 들어 국물을 저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중전마마께 올릴 곰탕이니 기름기는 말끔히 걷어내고 분술물 한 방울 섞이지 않게 맑아야 하느니라. 아궁이 불빛만 깜빡이는 고요한 수락관.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스쳤다. 누군가 서성이듯 다가와 멈추었다. 거기 누구십니까? 옥년이 돌아보려는 순간 등 뒤에서 거센 힘이 어깨를 밀쳤다. 솥이 흔들리며 국물이 솟구쳤다. 끓어오른 뜨거운 국물이 옥년의 얼굴을 덮쳤다. 순간 그녀의 비명이 수라간을 가득 메웠다. 뜨거운 곰탕에 얼굴 오른편이 그대로 잠겼고
살결은 허물어져 내려앉았다. 고왔던 자태는 흔적도 없이 일그러졌다. 옥년의 비명소리에 궁녀들이 하나둘 수락관으로 몰려들었고 놀란 눈길이 사방에서 꽂혔다. 숨죽여 보는 이들마다 눈을 돌리고 몇은 입가를 막으며 몸을 떨었다. 그 아름답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괴물 같은 모습만이 남았다. 옥년은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아니야. 꿈일 게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수라상궁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이 꼴로는 더는 궁에 둘 수 없구나. 안타깝지만 여기서 나가야겠다. 옥년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상처에 스며들어 더 깊은 고통이 되었다. 국문을 나서던 옥년의 손에 수라상궁이 은전 몇 냥을 쥐어주었다. 이걸로 작은 초가 하나 드려라.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네가 기댈 곳도 없지 않느냐. 허나 잊지 말거라. 얼굴은 잃었어도 손맛은 잃지 않았으니 너는 반드시 네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게다. 옥년은 은전을 꼭 움켜쥔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렇게 수락관에서 쫓겨났다. 상처난 얼굴을 감싸진 채 국문을 나설 때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이른 새벽, 궁 앞에는 이미 수군거림이 퍼져 있었다. 저게 옥년이냐? 한때 전하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더니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며칠을 떠돌다 허기진 몸을 이끌고 주막에 들어섰다. 손님들은 그녀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했다. 옥년은 혼자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갈을 뜨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서였다. 허나 이내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쓴맛이 도드라지는데? 밥을 끝까지 다 비운 뒤 옥년은 조심스레 주모를 불렀다. 잘 먹었소이다. 혹시 이 국밥에 쓴바기를 넣으셨소? 주모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그걸 어찌 알았소? 들에서 뜯어온 게 있어 풋풋하다 하여 넣어본 것이지. 옥년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쓴바기는 쓴맛이 지나쳐 국물의 맑은 맛을 가리옵니다. 한번 데쳐 아린 기운을 빼고 장에 무쳐 먹으면 그제야 제 빛을 내지요. 허나 국밥에는 어울리지 않소이다. 주모는 혀를 차며 감탄했다. 허허, 젊은 처자가 어찌 그리 아는 게 많소? 옥년은 고개를 숙이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 길로 다시 길을 떠났다. 허름한 들녘 끝에 비어있는 초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몸을 의탁하며 며칠을 스스로를 가두듯 지냈다. 거울 아닌 물에 비친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사람들의 눈길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허나 옥년은 마침내 솥을 붙들며 다짐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내게 남은 것은 손맛 하나. 그것이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야. 낡은 기둥에 허름한 간판 하나를 걸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버려진 한 여인의 주막이 시작되었다. 낡은 초가 대문에 걸린 간판은 삐뚤게 매달려 있었다. 주막이라 쓴 글씨는 희미하고 비뚤어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옥년은 홀로 앉아 솥을 달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누군가 한 숟갈은 떠주겠지. 그날 해가 기울 무렵 길손 하나가 들어섰다. 남루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사내였다. 여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있어? 옥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그녀는 곧 솥에서 국을 떠내어 상에 올렸다. 사내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머금더니 눈을 크게 떴다. 보기엔 허름하나 이 맛은... 그는 다시 연거푸 숟가락을 놀렸다. 얼굴에는 뜻밖의 기쁨이 번졌다. 막대 텁텁하지 않고 깊대 무겁지 않구나. 이 집 보통 솜씨가 아니로다. 옥년은 조용히 서서 손수건으로 한쪽 뺨을 가렸다.
사내가 국그릇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모, 이 솜씨라면 곧 손님이 몰 일이다. 허나 어찌 얼굴을 가리고 서 있느게요? 옥녀는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다. 그저 불길에 댄 흔적이 있을 뿐이옵니다. 사내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작은 웃음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이후 길손들의 발길이 서서히 주막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허름한 간판 아래 수락관에서 쫓겨난 여인의 솥이 다시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한 것이다. 새로 문을 연 낡은 주막이 있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문턱 앞까지 왔다가 옥년의 얼굴을 보고 흠칫 물러서곤 했다. 허나 한 번 입에 댄 이들은 다시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역시 수락관에 있었다더니 소문이 많나보. 저 처자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얼굴은 흉측하나 이 맛은 잊히질 않는다. 속이 편하고 국물이 깊어 자꾸 생각나는구나. 소문은 점점 퍼졌다. 낮이면 잔뜩 땀에 젖은 농부들이 들렀고 밤이면 젊은 총각들이 술잔을 빌미로 기웃거렸다. 대문 옆에 기대어 속삭이는 소리도 잦아졌다. 어느 날 옥년의 음식을 맛보던 한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어머나,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대체 어찌 이런 맛을 내는 게요? 이 맛이면 우리 서방한테 이쁨 받겠수다. 옥년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담담히 말했다. 그저 민물고기 육수에 들깨를 더해 비린내를 잡고 여기에 여러 양념을 고루 섞어낸 것일 뿐이옵니다. 그 무렵 과거에 또 낙방한 한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노석구. 허름한 도포의 남루한 꼴로 터덜터덜 고향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배는 고팠으나 주머니엔 가진 것 하나 없었다. 저녁 무렵 길가에 허름한 주막이 눈에 들어왔다. 간판은 삐뚤게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은은한 국물 냄새가 풍겨나왔다. 석구는 잠시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섰다. 언제 생겼지? 이 주막은 처음 보는구먼. 장독에서 김치를 꺼내던 옥년이 고개를 들어 작게 대답했다. 예, 얼마 전 막 장사를 시작하였사옵니다. 석구는 헛기침을 하고는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혹시 외상 부탁드려도 되겠소? 제가 가난한 선비라 주머니 사정이 딱하오. 허나 꼭 갚겠소이다. 느티나무 아래 낡은 초가에 사는 초라한 선비 노석구라 하오. 옥년은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가린 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하시지요. 빚은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상위에 올랐다. 게다가 갓 부쳐낸 기름기 도는 전도 함께였다. 석구는 국밥을 한 숟갈 뜨는 순간 두 눈이 번쩍 커졌다. 이게 어찌된 국밥이요? 내 평생 먹어온 국밥과는 사뭇 다르오. 국물이 맑고도 깊어 속이 뜨끈하게 풀리는 듯하오. 전까지 집어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전 또한 고소하고 간도 알맞구나. 이런 솜씨라면 곧 손님이 문턱을 넘치겠소이다. 허허.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던 석구는 허겁지겁 국밥을 떠먹었다. 며칠을 굶은 이처럼 정신없이 먹는 그의 모습에 옥년의 입가에는 모처럼 따스한 웃음이 번졌다. 그 순간 따끈한 국물과 함께 두 사람의 인연은 고요히 시작되고 있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옥년의 주막은 마을에 널리 소문이 퍼졌다. 얼굴은 흉측하되 손끝은 천하일미였다. 한번 맛본 이들은 마치 홀린 듯 다시 발길을 돌려왔다. 총각들 또한 수군거리며 주막 앞을 기웃거렸다. 허허허, 옥년이 얼굴이야 좀 흉하다지만 손맛 하나는 천하 제일이잖아. 마을 총각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옥년의 주막은 점점 입소문을 타며 밤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인기 주막이 되어갔다. 석구는 내일같이 주막을 찾았다.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못했으나 대신 땀과 손길로 빚을 갚았다. 산에 들러 약초를 캐오고 장작을 패며 불길을 돕고 무거운 항아리도 말없이 옮겼다. 오늘 산에서 더덕을 좀 캐왔소. 장에 조물조물 묻혀내면 술안주로 그만이지. 손맛 좋은 옥년이 손에 들어가면
오늘 밤 손님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구려. 하하. 옥녀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선비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되옵니다. 국밥 한 그릇 더 드시지요. 석구는 따끈한 국밥을 들이키며 말했다. 이 집 국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질 않소. 허나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려. 옥녀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약초도 캐오시고 장작도 패주시니 이만한 손님이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 말에 석구는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다. 허허, 그리 말씀하니 괜스레 부끄럽구려. 허나 손님이 끊이질 않는 옥년의 주막 때문에 옆 주막은 곤두박질을 쳤다. 손님들이 모조리 옥년의 집으로 몰려오니 그 주모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허!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게야? 괴물 같은 얼굴에 손님이 끊이질 않다니. 분명 사람 홀리는 수작을 쓴 게 틀림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헛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들었소? 옥년이란 처자가 음식에다 괴상한 가루를 넣는다더이다. 궁에서도 나쁜 짓을 하다가 얼굴이 그리 됐다던데? 하면 우리가 홀린 듯 맛있다 한 게 그 탓이란 말이오? 그럼 그렇지. 이 세상에 그런 맛이 있을 리가 없지 않소.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주막 앞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옥년은 한동안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헛소문은 이미 온 마을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캐려 옥년의 주막에 몰려들었다. 그때 석구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모인 분들 똑똑히 들으시오. 옥면의 소태는 괴상한 가루 따위 들어간 적 없소이다. 그 맛의 비결은 오직 불과 물, 그리고 정성뿐이오. 같은 재료라도 누구의 손끝에 닿느냐에 따라 그 맛이 천지 차이 아니겠소. 사람들이 술렁였다. 주모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맞섰다. 하이고, 참말로 웃기는 소리. 허면 어찌 그 여인네 솥에서 끓인 국밥만 먹으면 다들 눈이 풀리고 넋을 놓는 게야. 그거 사람 홀리는 짓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맛이 나겠소. 석구는 곁눈질로 옥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옥면아,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주어라. 옥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얼굴을 가리던 수건을 벗어 얼굴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놀라며 뒷걸음쳤다. 허나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곧장 솥앞에 섰다. 비록 얼굴은 이러하오나 제 손끝만은 거짓이 없사옵니다.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직접 끓여 보이겠사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막 사온 무와 더덕, 들깨와 약초를 씻어 솥에 넣었다. 신선한 닭으로 육수를 내며 말린 표고와 마른 대추, 생강즙을 넣어 국물 맛을 살렸다. 불길을 고르고 한참을 젓자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다. 소금과 된장, 그리고 손끝으로 다져낸 재료들을 더해 깊고도 순한 맛을 만들어냈다. 잠시 후 국밥 한 그릇이 완성되었다. 주모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이 맛은 잡내도 없고 국물이 깊구먼. 그 눈빛이 흔들렸다. 사람들이 서로 숟가락을 돌려가며 맛을 보았다. 곧 탄성이 터져나왔다. 허! 이거네? 이 맛이야? 가루 넣는다던 건 헛소문이었구먼. 정성 없이야 이런 맛이 날 수 있겠소. 석구가 그 틈에 나서 외쳤다. 보셨소? 사람을 홀리는 건 가루가 아니라 이 여인의 정성과 손맛이오. 사람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그날 이후 옥년의 주막은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석구는 장작을 패고 약초를 캐와 불을 지피며 허드렛 일까지 도왔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다. 아이고, 석구 선비는 이젠 주막 일꾼 다 됐네. 책은 안 보고 국밥만 나르니? 이러다 장가도 주막으로 들겠소. 사람들이 웃자 석구는 헛기침을 했다. 에헴, 책은 언제든 다시 보면 돼요. 허나 이 집 국밥은 날마다 돌보지 않으면 그 맛이 달아난단 말이지. 그 말에 사람들이 허허허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옥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부끄럽게 웃었다. 그날 밤 주막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며칠 뒤 어느 저녁, 주막 문을 닫은 옥년과 석구는 작은 상 앞에 마주 앉았다. 촛불이 살랑이고 국그릇 위로 고요히 김이 피어올랐다. 석구가 조심스레 술잔을 들어 옥년 앞으로 내밀었다. 옥년아, 네가 허락만 해준다면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리다. 그리하여 너를 편히 살게 하리라. 이 몸이 약조하마. 옥년의 손이 살짝 떨렸다. 선비님, 제 얼굴을 알면서도 그러시렵니까? 석구는 고개를 저으며 잔잔히 웃었다. 얼굴이야 중요치 않소. 그 손끝에서 나오는 정성과 마음을 보았지. 그 마음이라면 세상을 밝히고도 남을 것이오. 옥년은 잠시 눈을 떨구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하께 칭찬받던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소용돌이였사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궁에서 쫓겨났고 이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석구의 눈빛이 흔들렸다. 궁에서 일하던 나인 중 얼굴에 상처를 입고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었으나 차마 그 당사자가 눈앞의 그녀일 줄은 몰랐다. 옥년은 깊은 숨을 고르고 마침내 궁에서 쫓겨나게 된 사연을 석구에게 들려주었다. 석구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떨림 속엔 지난 세월의 아픔보다 더 단단한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말소리는 조용히 번지며 서로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옥년이 주막을 연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소문난 국밥집으로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던 어느 저녁. 주막 대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라 상궁이었다. 상궁마마, 여길 어찌? 옥년은 두 눈을 휘둥그레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상궁 곁에는 한 여인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다. 옥년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혔다. 상궁은 말없이 그녀를 앞으로 내세웠다. 그 여인이 고개를 들자 옥년은 숨을 삼켰다. 청림이?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옛날과 같지 않았다. 불에 데인 듯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순간 주막 안은 술렁였다. 석구는 벌떡 일어나 뒷걸음쳤고 옥년의 얼굴은 창백히 굳어졌다. 청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옥년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날 속가에서 너를 민 게 바로 나야.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리하고 말았구나. 제발 용서해다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옥년은 떨리는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날의 일이 네 짓이었다니. 그런데 네 얼굴은 어찌 된 게냐? 청림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떨며 흐느꼈다. 그날 내가 저지른 짓을 어린 궁녀가 모두 보고 있었어. 허나 나는 그 아이마저 오래도록 괴롭혔지. 결국 분을 못 이긴 그 아이가 끓는 물을 내 얼굴에 부어버렸다. 하늘이 내린 벌을 받는 거겠지. 순간 주막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수라상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진실이 이제야 밝혀졌구나. 죄는 이미 드러났으니 각자 감당할 길만 남았을 뿐이다. 옥년아, 지난 일은 모두 흘려보내고 이곳에서 새 삶을 열어가거라. 청림은 땅에 이마를 박은 채 흐느꼈고 옥년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상궁은 청림을 데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주막 안에는 오래도록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이후 옥년은 더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 고개를 돌렸으나 곧 다시 소탑해선 그녀의 당당한 눈빛과 손맛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하여 옥년은 당당히 주막의 주모로 자리 잡았다. 손님들 발길은 날로 늘어났고 그 곁엔 언제나 석구가 있었다. 낮이면 장작을 패고
밤이면 등불 아래 글을 읽으며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옥년에게 꼭 보답하리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곧 예쁜 아이의 울음소리가 초가 안을 가득 메웠다. 석구는 과거에 급제하여 작은 고을의 벼슬자리에 올랐다.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다. 국밥집 주모의 손맛덕에 복을 받은 선비라더라. 옥년은 여전히 소답을 지키며 손님을 맞았다. 허나 이제 그 곁에는 언제나 석구와 아이가 있었다. 그 얼굴에 남은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수락관에서 쫓겨난 한 궁녀의 솥은 고을을 따뜻이 품는 집이 되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마음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늦둥이 아들을 보게 된 부부는 없는 살림에도 오기요, 금이요 하며 달수라 이름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다. 천한 상민으로 사는 삶이 서러웠던 부부는 아들만큼은 글공부를 시켜 양반 대접받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소 팔고 밭을 팔아 서당에 보내고 봄이면 품팔이 나가고 겨울이면 빚을 지며 살았다. 우리 달수가 글만 익혀 대과에 급제하면 이 어미압이 서름도 다 끝나는 게지. 어머니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 달수의 해진 도포를 꿰매며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달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글재주가 부족했다. 몇 해를 과거에 나가도 낙방뿐이었고 해마다 집안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던 중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다. 상복을 입은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나앉아 말없이 눈을 감았다. 며칠이 흐르고 어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다. 달수야, 이젠 과거는 그만 보자. 이제는 너도 땅을 메고 곡괭이를 잡아야지. 농사라도 지어야 우리 밥 한 술이라도 먹는다. 달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염치 없사오나 이번 단 한 번만 더 과거를 보러 다녀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정녕 마지막이라 여기고 이번 길에 모든 걸 걸고 다녀오겠사옵니다. 이번에도 낙방한다면 그땐 미련 없이 곡괭이 들고 땅을 매겠사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반쯤 찢어진 돈주머니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몇 해 전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쌈짓돈이 들어있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먹을 것도 없으니 가면서 굶지는 말거라. 그날 달수는 눈을 감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 길로 삿갓을 쓰고 보찜을 메고 한양길에 올랐다. 보찜 안엔 어머니가 꽁꽁 싸둔 마른 떡 몇 조각이 들어있었다. 길 가며 배고플 때 씹어라. 물은 아껴 먹고.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남았다. 며칠을 걷고 또 걸었다. 낮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밤엔 이슬에 발이 젖었다. 해는 기울고 다리는 퉁퉁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왔다. 그러다 산 너머 작은 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달수는 그 절 뒷마루에 걸터 앉아 보찜 속 마른 떡을 꺼냈다. 떡은 딱딱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어휴, 돌을 씹는 건지 떡을 씹는 건지. 그는 떡을 조심스레 쪼개어 입에 넣고 말없이 씹으며 그대로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새고 이른 아침, 달수는 한양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장터 한 귀퉁이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늘 아래 허름한 거적을 깔고 앉은 거지 노인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며 흘끔 보거나 킥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누더기 저고리를 걸친 채 검댕 묻은 손톱을 극적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앞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 그 위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돌멩이 세 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달수는 그 앞을 지나치다 문득 발을 멈추었다. 누구보다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그 노인의 얼굴이 어쩐지 더 안쓰럽게 느껴졌다. 달수는 품 안을 뒤적여 쌈짓돈 가운데 남은 엽전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별것은 아니오만 이걸로 뭐라도 사드시게요. 달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덧붙였다. 사흘째 제대로 먹질 못해서 서로 어렵긴 매한 가지지요. 거지는 그 엽전을 받지도 않고 달수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한마디 툭 내뱉었다. 손이나 좀 내보시게. 예? 손금 좀 보자. 내 사주 한번 봐주지. 거지는 달수의 손바닥을 펴보더니 말없이 손가락 끝으로 쓱쓱 문질렀다. 그러곤 코웃음을 한번 흘리며 말했다. 허, 손바닥이 부드럽구먼. 논이랑 밭은 못 갈아봤을 상일세. 달수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 뭐 아직은요. 거지는 그 손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중얼거렸다. 어허, 손마디는 굵고 선은 얇고 며칠 복은 있는데 자꾸만 비껴가누먼. 이번에도 과거에는 붙지 못할 걸세. 그 말에 달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과거를 보러 가는 걸 어찌 아시고? 붓을 들었으되 문은 아직 못 들어섰고 뜻은 일쓰되 길은 아직 어두워. 그런 팔자구먼. 달수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낙방이란 말씀이요?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냥 이 길로 곧장 한양으로 가면 이번에도 성문 밖에서 한숨만 쉬고 돌아오게 될 것이요. 달수는 숨을 삼켰다. 허면 제가 어찌 해야 합니까? 거지는 이번엔 달수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하나, 한양으로 가는 길에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요. 초라해 보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오. 겉은 누더기요. 행색은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의 손 안에 자네 복이 들었을게요. 달수는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다. 그 귀인이 절 도와준단 말씀이십니까? 그 복이 지나가면 올해도 허탕일 테지. 그 말을 끝으로 거지는 등을 돌리고 눕더니 집신을 벗어 머리맡에 놓고 눈을 감았다. 더는 말도 눈빛도 주지 않았다. 달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 엽전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돌아섰다. 허참, 그럴듯하군. 귀인에 복까지 다 갖춘 사람이 이 길에 나타나기나 할까? 그런 게 있다면야 진즉 장원급제 했겠지. 그렇게 중얼이며 달수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면서도 그 거지의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장터를 벗어난 달수는 옷깃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정말 이번에도 또 떨어지진 않겠지. 그러면 이젠 진짜로 어머님 모시고 농사일이나 지어야 할 테지. 혼잣말은 한숨으로 바뀌었고 한숨은 점쟁이의 말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과거엔 낙방할 것이요. 허나 귀인을 만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오. 귀인이면 뭐 벼슬아치라도 만나란 말인가? 허허, 거짓말 믿는 놈이 내가 될 줄이야. 달수는 코를 훌쩍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 사이 해는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사방은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달수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어찌 이리 캄캄하단 말이냐? 어디 주막 간판이라도 보이면 좋으련만. 발바닥은 불이 나고 등골은 휘겠구먼. 그러나 사방팔방 불빛 하나, 연기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길은 점점 숲으로 들어갔고 바람결엔 산짐승 울음소리가 섞여들었다. 방금 산짐승 짖는 소린가? 개? 아니지. 그럼 설마 늑대? 달수는 발걸음을 바삐 옮겼으나 뒤이어 부스럭거리는 낙엽소리, 어딘가 가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야, 이거 장원이고 뭐고 오늘 저승 문턱 가는 건 아닌가? 산짐승 밥 될 판이로구만. 순간 어둠 속에서 뭔가가 번쩍 눈을 빛냈다. 달수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이 꼬여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짙은 어둠 너머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 섞어지지 못할까? 어디선가 처녀의 고함이 터졌고 곧장 어둠 속에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다. 길가 풀숲에서 누군가가 지프로 감싼 횃불을 손에 들고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불꽃이 공중에서 크게 휘돌며 번졌고
그 불빛에 놀란 산짐승 몇 마리가 울음을 지르며 허겁지겁 숲속으로 달아났다. 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아이고, 살았다. 불빛 너머에서 낯선 여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저고리에 해진 치마, 품엔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꼭 안고 있었다. 눈빛은 또렷했으나 어딘지 지쳐 보였다. 괜찮으십니까? 맑으면서도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달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다. 예? 예. 방금 그 횃불은 혹시... 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작은 횃불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 산엔 들개무리가 자주 내려옵니다. 저도 종종 겪는 일이지요. 그럼 방금 저를 살려주신 거로군요. 달수는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덕분에 살아서 시험장까지 가게 되었으니 장원 급제라도 해야 빚을 갚을 터인데. 장원은커녕 낙방이나 안 하면 다행일 판입니다. 여인은 잠시 달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셨습니까? 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는 길이요. 이번에도 낙방하면 이 몸 붓을 놓고 밭을 매야죠. 홀어머니께서 언제까지 고생만 하시게 둘 순 없으니 말이요. 달수는 기운 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곤 여인의 남노한 행색을 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근데 실례지만 혹시 사방으로 길 떠나신 분 같아 보입니다만. 여인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사정이 있어 떠돌고 있사옵니다. 달수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혹 마을 아래 주막까지라도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시지요. 이 몸을 살려주신 은혜, 밥 한 그릇으로라도 갚고 싶소이다. 여인은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밥 한 그릇으로 받겠사옵니다. 달수는 횃불을 들고 앞장섰고 여인은 보따리를 안고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두운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달수는 길가 나뭇가지에 자꾸 도포자락이 걸려 헛걸음을 했고 여인은 무릎 아래 찢어진 치마를 한 손으로 가리며 조용히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둘은 마을에 닿았다. 희미한 등불이 깜빡이는 주막 간판 아래 달수는 발을 멈췄다. 이제야 사람 사는 데 갔소. 둘은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은 조용했고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냄새만이 사람을 맞았다. 주모, 따뜻한 국밥 2그릇 주시오. 달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수저를 들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들여다보다 국 한 술을 떠 입에 넣었다. 이제야 속이 풀리는구려. 이틀을 떡만 씹었더니 돌멩이라도 씹는 줄 알았소. 화진은 말없이 웃으며 국을 떠먹었다. 그 손끝은 가지런했고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잠시 뒤 달수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인사가 늦었소. 성은 최, 이름은 달수라 하오. 경기도 장호원에서 과거보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화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화진이라 하옵니다. 이 고을 사람이긴 하나 지금은 갈 데가 없는 몸이옵니다. 갈 데가 없다 하시면. 달수의 물음에 화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말이 잠시 멎고 침묵 끝에 입술을 열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지요. 양반댁 소녀라 해도 그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저 지붕 없는 여인일 뿐이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그 자리에 정적이 흘렀다. 달수는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화진이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작은 보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보따리 계속 끌어안고 계신 것을 보니 아주 귀한 것이 들었나 봅니다. 화진은 보따리를 한 번 더 꼭 끌어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제게 남기신 것이옵니다. 별것 아닌 낡은 물건이지만 제겐 마지막이라 차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게 참 묘하오. 누군 글 한 줄에 목숨을 걸고 누군 짐 하나 안고 떠도니 다 같은 하루이나 사는 모양은 천갈래요. 그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자리엔 밥보다 따뜻하고
국보다 깊은 정이 조용히 오고 갔다. 식사가 끝나자 달수는 주모에게 방 한 칸을 청했다. 사내는 사랑방 옆 작은 칸에, 여인은 부엌 건너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폈다. 그날 밤 달수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점쟁이의 말, 화진의 눈빛, 그녀의 손에서 건네받은 횃불의 온기. 그 사람의 손 안에 자네 복이 들었을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이튿날 새벽, 해는 아직 산 너머였고 마당엔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다. 잠든 마을은 고요했고 처마 끝엔 이슬이 뚝뚝 떨어졌다. 달수는 짐을 메고 조심스레 마당을 나서려다 마루 끝에 서 있던 화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나으리. 낮은 목소리에 달수가 돌아보았다. 아이고, 일찍 또 일어나셨습니다. 곧 떠나실 줄 알고 그냥 보내드리긴 뭐해서. 화진은 품에 꼭 끌어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천으로 곱게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어 두 손으로 달수에게 내밀었다. 변변치 않으오나 이것 하나 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달수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무슨 물건입니까? 화진은 한숨처럼 말끝을 흘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쓰시던 붓이옵니다. 과거에 급제하실 때도 이 붓을 쓰셨지요. 돌아가시며 제게 남기셨습니다. 달수는 황급히 손을 들며 거절했다. 허나 그런 귀한 걸 어찌 제가 받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유품을 이 몸에게 주시다니 극히 송구하고도 안 될 말씀이옵니다. 화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저는 글을 쓸 일도 앉아 붓을 잡고 글을 쓸 자리도 없사옵니다. 어차피 짊어지고 떠도는 짐이지요. 헌 붓이오나 혹 나으리께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달수는 말없이 그 붓을 받아들었다. 붓대는 오래되어 닳았고 붓털은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손에 쥐어지는 감촉은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부터 이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물건처럼 기시감마저 잃었다. 달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붓, 마음 다해 마지막이라 여기고 써보겠소. 장원은 못할지언정 부끄럽지 않게 앉아 글을 써보겠소이다. 화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 말씀하시니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섰다. 붓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벽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러다 달수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쯤엔 아마도 성문이 보이겠지요. 한양도 머지 않았사옵니다. 부디 그 붓에 담긴 마음이 글 속에 닿기를 바라옵니다. 달수는 붓을 품 깊숙이 넣으며 말했다. 고맙소이다. 그는 보찜을 다시 메고 땅을 한번 꾹 밟은 뒤 천천히 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화진의 시선을 등에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새벽 달수는 산을 내려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 붓은 단지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달수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할 운명의 열쇠가 되었다. 또 그렇게 겨우겨우 한양에 당도한 달수는 장터 옆 허름한 주막에 객방 한 칸을 얻어 지친 몸을 낡은 돗자리 위에 눕혔다. 이튿날 아침 과거 시험날이 밝았다. 달수는 새벽찬 공기를 마시며 화진이 건넨 붓을 조심스레 꺼내 들고 시험장에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시험지는 새하얗고 붓끝엔 먹물만 그득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달수는 조심스레 첫자를 적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 무슨 글을 쓰는지, 무슨 뜻을 적는지도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붓이 알아서 종이를 메어가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였고 생각이 아니라 감촉이 글을 이끌었다. 마치 오랜 세월 그 붓 안에 잠들어 있던 글이 이제야 깨어나듯 한자 한자 종이에 내려앉았다. 글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자 달수의 마음은 처음으로 고요했다.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사흘 뒤, 과거 급제자 명단이 붙는 날,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다. 올해 장원은 장호원에서 왔다지? 그 이름이 달수라던가?
상민 집안 자식이 장원이라니. 세상 일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맞구먼. 달수는 처음엔 멀찍이 서서 왁자한 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낯익은 이름, 최달수. 명단 한가운데 또렷이 적혀 있었다. 달수는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손엔 여전히 화진의 붓이 들려 있었다. 이제 더는 한양에 머물 까닭이 없었다. 그는 붓을 품에 넣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고향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 발걸음이 문득 멈춰섰다. 화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목소리가, 마당 끝에 내밀던 붓 한 자루가 자꾸 눈앞을 가렸다. 달수는 고개를 돌려 화진이 머물던 마을로 길을 틀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녀와 처음 마주했던 그 작은 마을이었다. 며칠 뒤 봄빛 흐르는 아침, 마을 어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서당 마루 끝엔 치마자락을 거둔 여인이 글판을 들고 서 있었다. 소박한 저고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엔 예전보다 깊은 단단함이 맺혀 있었다. 달수는 품속에서 낡은 붓을 꺼내어 두 손에 올리고 마루 아래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화진은 아이들 너머로 그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달수, 나으리? 달수는 말없이 붓을 내밀었다. 고맙소. 이걸로 글을 써 장원까지 갔소. 이제 이 붓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게 옳겠지요. 화진은 붓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달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한양 가는 길목장터에서 허름한 거지 노인을 만난 일이 있어. 가는 길에 귀인을 만나리란 말을 남기더이다. 그땐 웃어 넘겼지만 지금 와 생각하니 그 귀인이 바로 그대인 듯하오. 달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다. 혹 괜찮으시다면 이 몸과 함께 제 고향으로 내려가 주시겠소? 집은 작고 밥상은 소박하오. 허나 어머님께서 따뜻하신 분이시고 저 또한 비록 어리숙하나 마음만은 한결같소. 달수는 눈을 들어 화진을 바라보았다. 화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고향에 닿았다. 산 너머 논밭을 지나 초가마을이 보이자 달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야 집이 보이는군요.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비스듬히 내리쬐는 햇살 아래 고개를 숙인 채 쑥잎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떼어내고 계셨다. 멀찍이 마을 어귀에 선 달수가 크게 외쳤다. 어머님, 아들 장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잠시 넋이 나간 듯 바라보던 얼굴에 이내 잔잔한 미소가 번지더니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나물바구니를 내려놓고 마당 끝으로 걸어 나오셨다. 고생 많았다. 이 애미 그저 무사히만 돌아오면 됐다 생각했는디. 장원 급제까지 해서 돌아오다니. 이 애미가 무슨 복으로 이런 날을 보누. 어머니는 이내 화진에게로 눈길을 돌리셨다. 화진은 마당 끝에서 두 손 모아 조심스레 절을 올렸다. 이 여인, 제가 길에서 만난 인연이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고 이분이 건네주신 붓덕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사옵니다. 달수가 그간 화진과의 인연을 조심스레 풀어내자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환히 웃으며 화진의 손을 따스히 잡으셨다.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소. 초가 안 채라 누추하오나 어서 안으로 드십시다. 그날 이후 화진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거들었고 작은 집안은 밥 짓는 냄새와 사람 숨결이 돌기 시작했다. 낙방만 하던 총각은 장원이 되었고 떠돌던 여인은 안채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허름하던 초가엔 사람 숨결이 돌기 시작했고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도 웃음소리가 번져갔다. 겨울이 채 가시기도 전 그 집엔 봄보다 먼저 따뜻한 기운이 찾아들었다.